대략 미국 내륙 48개 조와 비슷한 크기의 대륙이지만 유럽 국가들보다 더 크고 거의 완전히 인구가 비어있는 호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주를 단지 방대한 사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역사적 상황이 달랐다면 호주는 5억 명의 인구가 살 수 있는 땅이었을 것이고 이는 세계 권력의 균형을 재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대한 땅의 95%가 비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비어있지 않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주는 미국 내륙 48개 조와 비슷한 크기지만 인구는 2,600만 명으로 3억 명 이상인 미국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만 해도 전체 호주 대륙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관점에서 볼 때 잉글랜드의 인구는 호주의 2배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국, 혼슈, 루손, 민다나오, 자바, 수마트라, 마다가스카라는 7개의 작은 섬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는 호주보다 6배 작지만 인구는 거의 6배에 달합니다. 전 세계의 여러 도시들도 호주의 인구를 초과합니다. 도쿄, 자카르타, 델리의 대도시 지역은 모두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상하이와 서울은 비슷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상파울루, 멕시코시티, 뉴욕시, 카이로, 라고스, 뭄바이, 모스크바 역시 유사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그렇게 넓다면 왜 사람들은 더 많이 퍼져나가지 않을까요? 왜 거의 모든 호주인이 해안 근처에 몰려 있고 내륙은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일까요? 그 이유는 지리, 기후, 역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호주 대륙에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아델레이드의 5개 주요 도시가 있으며 이 도시는 전체 호주인 중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된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약 90%가 국가 총면적의 0.2%에 해당하는 비교적 작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이 빨간 지역 내에 거주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로 이 파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85%의 호주인이 해안선에서 5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광대한 내륙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인구 분포는 대륙 전역에 흥미로운 지리적 패턴을 형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호주에 산다면 해안 근처의 번화한 도시 생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롭지만 고립된 아웃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비어있는 것일까요? 커뮤니티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도전할 만큼 방대하지만 인구가 드문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WAV 이스트 필바라 지역입니다. 일본과 비슷한 크기지만 주민수는 10,000명이 조금 넘고 그중 절반가량이 유먼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마을처럼 운영됩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호주 남부에 있는 목축 비지정 지역입니다. 이 점은 호주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애들레이드를 나타내며 이 도시에는 13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 중심지 바로 옆에는 프랑스와 비슷한 크기의 목축 비지정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단지 3,750명의 주민만이 있습니다. 또한 안나크릭은 이스라엘보다 약간 큰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나 정부기관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소유의 소렌치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곳에는 보통 8명의 정규 직원만 근무하며 언제나 10,000마리의 소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광활한 지역이 비어 보인다면 호주 내의 믿기 어려운 여행 거리들을 보게 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어떤 경로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호주는 광대하고 인구가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 남쪽 해안의 에스페란스 지역과 북쪽 해안 근처의 쿠나누라를 고려해보세요. 두 지역 모두 서호주에 위치해 있지만 이 두 곳을 운전해서 가는 데는 최소 35시간이 걸리며 거리는 3,200km가 넘습니다. 전체 경로를 따라 인구가 7만 명도 되지 않는 공동체를 지나게 됩니다. 비교를 위해
이 주행은 유럽의 거의 전역을 가로지르며 마드리드에서 이스탄불로 이동하는 것과 시간과 거리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곳은 인구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호주가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사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조건과 위험한 야생동물이 가득한 메마른 풍경이죠. 그 이유도 한몫하지만 그저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호주 인구가 낮은 진짜 이유는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럼 사람들을 내륙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막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호주의 지리적 특성 자체가 거의 극복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겨줍니다. 탐험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이러한 도전들은 호주가 독특한 지리적 및 기후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남극 대륙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호주 서부는 남해에서 위로 올라오는 차가운 해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서부 지역에서 비구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증발작용을 발생시키는 열이 제한적입니다. 한편 동부 지역에 위치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호주에서 가장 크고 긴 산맥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긴 산맥입니다. 이 산맥은 대륙의 동쪽면을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로지르며 그 고도가 태평양에서 접근하는 많은 비구름이 더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 비구름 그늘 효과가 발생하여 호주 내륙의 광대함은 동쪽에서 오는 수분을 제한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산들은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호주는 모든 대륙 중 평균 고도가 가장 낮아 전반적인 강수량이 적은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호주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인 코지우스코 산은 해발 2228m입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이 거주하는 대륙의 가장 높은 지점은 최소 2배 이상의 높이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경우 약 34%가 코지우스코 산보다 상당히 높은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호주에는 공기를 효과적으로 식히고 비로 응결시킬 수 있는 높은 산이 매우 적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호주는 엘니뇨의 영향을 받는 대륙이기 때문에 공기가 비가 생성되기에는 너무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륙은 남회귀선을 가로지르며 북부 호주의 대부분은 열대 지역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아열대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아열대 고기압대의 영향을 받아 공기를 따뜻하고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산과 건조한 바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람 거주 대륙이라는 또 다른 극단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호주에 있는 몇몇 높은 산에 의해 상승된 공기는 엘니뇨와 라니냐 사건으로 구성된 엘니뇨 남진 진동을 포함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패턴과도 맞서야 합니다. 엘니뇨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태평양의 서풍을 약화시켜 호주의 동부 및 북부 지역으로의 수분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종종 심화된 가뭄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호주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산불의 많은 경우가 이러한 사건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호주는 가장 건조한 사람이 거주하는 대륙이 되어 있으며 사막이나 반건조 조건이 약 36%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강수량의 대부분은 동해안, 타스마니아, 퍼스 주변에서 발생합니다. 흥미롭게도 북부 호주는 연간 강수량이 매우 높습니다. 다윈만 해도 1800mm 이상을 기록하여 런던의 연간 총량이 거의 3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비는 매우 계절적이며 몬순과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인해 12월에서 3월 사이에 5기 동안 집중됩니다. 북부 호주 내륙의 강수량은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1898년 한 사이클론이 북부 호주의 한 작은 마을에 하루 만에 740mm의 비를 내렸고 이는 런던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1924년에는 사이클론이 수분을 내륙으로 가져오지 않아 이 같은 마을이 한 해 동안 단 4mm의 비만 내렸고
이는 사하라 사막의 연평균보다도 적은 양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변동은 호주의 기후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후가 도전이 충분하지 않다면 또 다른 큰 장애물이 물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도 신선한 물을 찾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호주에서 신선한 물 부족 현상은 불규칙한 강우 때문만이 아니라 대규모 강 시스템의 부족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동남부에 위치한 머리 달링 분지로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명 발전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강 시스템은 남서쪽으로 흐르며 남쪽 해안으로 흘러내리지만 분지의 대부분은 강우량이 제한된 그레이트 디바이딩 레인지를 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머리 달링 분지의 연간 유량은 약 24,000 기가리터로 세계 주요 강 시스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반면 미국의 미시시피 강 분지는 연간 유량이 거의 53만 기가리터로 2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달링 분지는 호주의 물 공급과 농업에 필수적입니다. 이 분지는 약 300만 호주인의 식수를 제공하며 호주 2,600만 명이 소비하는 대부분의 음식을 생산하는 농업 중심지로 역할을 하며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 조건이 심화되고 있어 물 공급의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기록 역사상 가장 더운 10년 중 9년이 2005년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분지에서의 증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미 한정된 강수량으로 인해 일부 하천 시스템의 구간은 수개월 동안 완전히 마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호주의 토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비옥하지 않은 토양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답은 수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주에서 대규모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신선한 물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전적입니다. 이는 주로 지리, 지질 및 위치 때문입니다. 호주 북부에서는 12억 년 전 프리케임브리언 시대 이후로 의미 있는 산맥 형성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거의 3억 년 전 석탄기 이후로 얼음 활동 또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토양은 2억 5천만 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풍화되고 침식되었습니다. 이는 북미, 유럽 또는 아시아의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1만 년 미만의 시간에 비해 훨씬 긴 기간입니다. 따라서 호주 북부의 대부분은 농업에 적합한 토양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에어 호수 분지가 있지만 이 지역 또한 강수량이 적어 관계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및 기후적 요인만으로는 호주의 인구 제한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대륙이 아닌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한 신선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약 492입방킬로미터의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이 있으며 이는 인구 밀도가 높은 많은 국가들을 초과합니다. 예를 들어 이는 호주의 인구의 8배가 넘는 파키스탄의 2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담수 부족이 인구 성장의 유일한 제한 요소가 아니면 농경지 부족 또한 그렇습니다. 호주의 토지 중 약 6%만이 농업에 적합하다고 여겨지지만 광대한 국토 덕분에 여전히 상당한 양의 농경지를 차지합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경작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총 인구는 5억 4,200만 명인 반면 호주는 2,600만 명입니다. 게다가 호주는 인구 대비 경작 가능한 토지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 1인당 약 1.9 헥타르에 달합니다. 반면 미국은 1인당 0.47 헥타르에 불과합니다. 만약 호주의 인구 밀도가 미국과 같았다면 이론적으로 9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미국 인구보다는 훨씬 낮지만 오늘날의 호주 인구보다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지리, 역사 및 우리 세계에 대한 숨겨진 진리에 매료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당신과 같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큰 요소인 고립 덕분에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대륙은 10만 년 이상 동안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단절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야생동물과 인구가 독특하게 형성되었습니다. 호주는 2,6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립은 역사적으로 이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대륙은 다른 주요 육지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는 유대류가 태반 포유류보다 우세한 독특한 진화를 초래했습니다. 인간은 약 5만 년 전 낮은 해수면이 순다반도와 뉴기니를 통해 이주를 허용했을 때 처음 도착했습니다. 당시 뉴기니는 호주와 사울이라 불리는 육교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육교는 약 10,000년 전에 사라져 호주는 더욱 외진 지역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17세기에 접촉하기 전 약 10,000년 동안 외부의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알려진 두 가지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 8,300년 전 뉴기니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딩고였고 다른 하나는 약 4,000년 전에 남아시아 집단과의 접촉을 시사하는 유전자 증거입니다. 사실 호주는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이 정착한 마지막 주요 육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606년 네덜란드 탐험가가 요크 고지에 상륙하면서 호주 최초의 기록된 유럽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대륙의 하시 컨디션즈로 인해 결코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착에 가장 가까웠던 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1656년 네덜란드 선박 비레스트라가 호주 서부에서 난파되었습니다. 75명의 생존자가 해안에 도착했고 7명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카르타까지 1,400km 항해했습니다. 여러 차례 구조 작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8명의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3세기 이상이 지난 후인 1963년 호주 다이버들이 퍼스 북쪽에서 난파선의 남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1788년 영국은 시드니 근처의 반대 해안에 호주의 첫 번째 영구적인 유럽 식민지를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 호주의 인구는 약 65만 명으로 다른 대륙들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1788년에 아시아는 6억 5천만, 유럽은 1억 5천만, 아프리카는 8,500만, 아메리카는 2천만의 인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낮은 출발 인구로 인해 호주는 성장에 뒤처졌습니다. 1788년 미국의 인구는 400만이었습니다. 호주는 그 숫자를 초과하기까지 1906년까지, 즉 1세기 이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의 정착 이후에도 호주는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국가들은 번창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호주를 저해했을까요? 1906년까지 미국의 인구는 9천만에 가까워졌습니다. 호주 역사 대부분 동안 이민자는 주로 브리튼 제도에서 오곤 했습니다. 1851년 발견은 대규모 금광기를 촉발시켰고 1850년대에 약 2%의 브리튼 제도 인구가 호주로 이주해 인구가 빠르게 2배로 증가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후 유럽 이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더 가깝고 접근 가능한 목적지와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1901년에 시행된 백호주 정책으로 인해 이민이 감소했으며 이 정책은 백인 유럽 혈통의 사람들만 이민을 허용하고 영국 이민자를 선호했습니다. 그 결과 20세기 초에 호주의 이민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수백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호주 인구는 감소했으며 거의 5명 중 1명이 유럽에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호주 남성 인구의 약 2.5%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계대전, 다가오는 침공 위협, 그리고 더 많은 인구에 대한 절박한 필요가 호주에서의 거대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호주 인구는 700만 명에 이르렀고 주로 유럽 혈통이었으며 인근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인구가 넘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1942년 일본은 7,300만 이상의 인구를 동원해 다윈을 폭격하여 침공 우려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침공은 없었지만 정부는 인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민을 늘리려 했습니다.
1945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이민자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왔으나 전쟁 이후 호주는 본토 유럽인을 포함한 이민을 확대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전쟁 난민을 포함한 300만 유럽인이 호주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비유럽 이민은 1973년에 백호주 정책이 폐지될 때까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호주는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여 전 세계의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대부분의 신입 이민자들이 중국,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이민자는 연간 20만 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2,600만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는 높은 비율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호주인의 3명 중 1명이 해외에서 태어난 이민자이며 이는 선진 서방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호주의 95%는 비어 있지만 이 채널은 놀라운 콘텐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은 세계의 놀라운 장소를 탐험하기 위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날 호주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러한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호주는 이민으로 형성된 다양한 국가이며 2050년까지 인구는 약 3,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캐나다 인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도전과 함께할 것입니다. 호주의 환경 조건은 예측할 수 없는 강수량, 말라가는 강, 가뭄, 광활한 황무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안할 때 이 나라의 인구 확장을 초래할 중요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마음에 들어 하실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다음에 탐험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